당뇨는 당신의 장기를 썩게 만드는 무서운 살인마입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 지연명입니다. 40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들이 내 눈앞에서 다리가 잘리고 눈이 멀고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뇨로부터 여러분의 눈과 다리 그리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8세 박씨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국밥과 떡을 즐겨 드셨는데요.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결국 절단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73세 김씨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유자차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빠르게 진행되어 시력을 거의 잃으셨습니다. 이제 손주의 얼굴도 남편의 얼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습관만 제때 바꾸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대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식품과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대안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방법들로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의 당뇨 수치를 크게 낮추고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70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위험 요소 고혈당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쌀밥에 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 이런 식단이 익숙하신가요?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이 평생 이렇게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당뇨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쌀밥은 우리의 주식인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흰쌀밥 특히 국에 말아먹는 흰쌀밥이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 아셔야 합니다. 흰쌀밥은 설탕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쌀밥 한 공기는 설탕 10스푼을 한 번에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대 어르신들의 췌장은 이미 수십 년간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느라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오래 달린 후 숨이 가쁜 사람처럼 여러분의 췌장도 지금 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쌀밥 같은 고혈당 식품을 드시면 췌장이 완전히 지쳐서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 결국 당뇨가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에도 밥을 조금만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건강을 되찾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7세 정씨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할아버지는 당뇨 진단 후에도 약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셔서 여전히 흰쌀밥을 드셨습니다. 당화혈색소는 10.2%까지 올라갔고 정상은 5.7% 미만입니다. 결국 발가락 감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발가락에 상처가 났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그 상처가 점점 악화되어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재진료를 받으면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밥의 양을 줄이는 대신 단백질과 채소 비중을 늘렸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습니다. 발가락 감각도 일부 돌아왔고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흰쌀밥을 통곡물로 바꿔보세요. 현미, 보리, 귀리 등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약 2주 정도만 지나면 입맛이 바뀌어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접시 분할법을 시도해보세요.
식사할 때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고 4분의 1은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만 통곡물 밥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제 환자 중 72세 이씨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처음엔 맛없었어요. 그런데 2주 지나니까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흰쌀밥이 너무 심심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손주들 사진을 볼 수 있게 된 게 너무 행복해요. 그 아이들 얼굴을 평생 볼 수 있다는 것, 그 기쁨은 흰쌀밥 맛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익숙한 맛을 위해 소중한 건강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불편함을 감수하고 건강한 미래를 얻으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당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더 많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위험한 식습관, 건강하다고 알려진 당 폭탄 전통 음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기에 좋아요. 유자차 드세요. 소화에 좋아요. 식혜 드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전통 음료가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자주 드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음료들이 당뇨 환자에게는 천천히 작용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유자차 한 스푼에는 약 5지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유자차를 타실 때 몇 스푼 넣으시나요? 2스푼이나 3스푼 정도 넣으시면 하루에 2잔만 드셔도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당류 섭취량을 훌쩍 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숨겨진 사탕을 여러 개씩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76세 김씨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감기 예방과 건강을 위해 매일 유자차를 23잔씩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면 감기도 안 걸리고 몸도 따뜻해진다고 믿으셨죠. 당뇨약도 꾸준히 복용하셨지만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180이나 되었고 식후 혈당은 무려 240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상 수치가 공복 시 100 미만, 식후 140 미만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찾던 중 유자차가 주요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 할머니께서는 제 조언에 따라 유자차를 끊고 대신 무가당 허브차로 바꾸셨습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30으로 식후 혈당은 180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시력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손발 저림 증상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단지 음료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유자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혜, 수정과 대추차, 심지어 꿀물까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전통 음료 대부분이 사실은 당 폭탄입니다. 이런 음료 한 잔에는 설탕 710스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당 폭탄이 특히 70대 어르신들에게 더 위험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이는 같은 양의 당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보다 혈당이 더 높이 오르고 더 오래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20대 젊은이는 유자차를 마셔도 1시간 후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70대 어르신은 45시간 동안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몇 시간씩 혈관이 고혈당에 노출되면 눈, 신장, 심장의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손상되게 됩니다. 또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체내 염증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마치 눈덩이가 커지듯이 당뇨도 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액체 형태의 당은 고형 식품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갑자기 올린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췌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즐겨 마시던 차는 모두 포기해야 하나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대안이 있습니다. 무가당 생강차를 시도해 보세요.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끓인 물에 우려내기만 하면 됩니다. 맛이 심심하게 느껴지신다면 필요할 때 꿀을 아주 소량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계피차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계피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잔의 계피차가 혈당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리차나 옥수수 염차도 당이 전혀 없으면서 맛있는 선택입니다. 특히 옥수수 수염차는 소변 배출을 돕기 때문에 부종 관리에도 좋습니다. 서양 허브차 중에서는 루이보스티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즘은 약국이나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꿀은 설탕보다 건강하다던데 정말인가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입니다. 꿀도 결국은 당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설탕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물론 꿀에는 일부 유익한 효소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여전히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위험 요소입니다. 다만 꿀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티스푼 절반 정도의 아주 소량이라면 가끔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빈도입니다. 매일 섭취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위험한 습관 인절미와 바나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주가 와서 같이 먹자고 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간식 없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나요? 과일은 건강에 좋다면서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손주들과 함께 간식을 즐기시거나 오후 시간을 달래기 위해 간식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간식들이 실은 당신의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즐기는 간식들, 특히 떡 종류 중에서도 인절미나 경단 같은 찹쌀떡,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바나나, 포도, 감 등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지만 70대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당대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혈당이 올라갔다가 보통 한두 시간 내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반면 70대 어르신은 46시간 동안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의 혈관이 고혈당에 더 오래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고혈당이 지속되면 혈관 손상이 서서히 누적됩니다. 이는 마치 물방울이 천천히 바위를 깎아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루하루는 큰 차이가 없지만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8세 최 씨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쯤 인절미나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조금만 먹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당뇨 망막병증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셨습니다. 그 후 제 조언에 따라 간식 습관을 바꾸셨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남은 시력이 안정되었고 당화혈색소도 9.8%에서 6.7%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삶은 달걀은 훌륭한 간식 선택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 상승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냉장고에 삶은 달걀을 몇 개 준비해 두시면 언제든지 건강한 간식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염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소량만 드셔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다만 열량이 높으니 한 번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 당근, 샐러리 같은 채소 스틱도 훌륭한 간식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상승이 거의 없어서 당뇨 환자에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약간의 저지방 요구르트 소스와 함께 드시면 맛도 좋습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베리류가 혈당 상승이 가장 적은 과일입니다.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한 컵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건강한 간식으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로 위험한 습관, 국밥과 찌개밥이 혈당을 높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국밥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이죠. 따뜻하고 맛있고 먹기도 편하니 정말 좋은 식사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식습관이 당뇨 환자에게는 생각보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음식을 너무 빨리 먹게 됩니다. 밥을 국물에 말면 씹지 않고도 쉽게 넘길 수 있어서 식사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빠른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천천히 먹는 것보다 빨리 먹을 때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 췌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국밥은 거의 씹지 않고 삼키게 되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더불어 국물에는 대부분 나트륨과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깃국이나 된장찌개 같은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당뇨 환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이미 높은 상태인데 여기에 고나트륨 고지방 식이가 더해지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73세 이씨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40년 이상 매일 아침 국밥을 드셨습니다.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당화혈색소가 8.6%로 높게 유지되었고 혈압도 15,095로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식습관 상담을 받으신 후 이 할아버지는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국과 밥을 따로 드시고 매 식사마다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감소했고 6개월 후에는 6.3%까지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130에 85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국과 밥을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지 마시고 밥은 밥대로 국은 국대로 드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입니다. 식사할 때는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지 마시고 식사에만 집중해 보세요.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드시면 만족감도 더 커집니다. 한입 음식을 최소 20번 이상 씹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의식적으로 세어야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충분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 가지세요. 천천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는 경주가 아니라 즐기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위험 습관 야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녁에 배고프면 어쩔 수 없잖아요. 평생 늦게 먹었는데 이제 와서 바꾸기 힘들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TV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야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야식 습관이 당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저녁이나 야식이 왜 특히 당뇨 환자에게 위험한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인슐린 민감도가 변화합니다. 아침과 오후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저녁부터 밤 시간대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낮에 먹는 것보다 밤에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또한 밤에 고혈당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 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하루 종일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야식은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렵고 자주 깨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75세 박씨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밤 10시경에 TV를 보며 라면, 떡, 과자 등의 야식을 즐기셨습니다. 당뇨병이 점점 악화되어 신장 기능까지 저하되기 시작했고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수면의 질도 매우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옮기고 밤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만 마시도록 했습니다. 또한 취침 시간도 규칙적으로 맞추셨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3개월 후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당화 혈색소도 8.9%에서 7.2%로 떨어졌습니다. 체중도 3kg 감소했으며 인슐린 민감도는 28%나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줄어들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천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음식이 충분히 소화될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은 단백질 위주로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이 주가되고 탄수화물은 적게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이는 식후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고 집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밤 8시 이후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 외에는 가능한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배가 고프다면 물을 한 잔 마시거나 따뜻한 허브차를 드세요. 대부분의 경우 갈증과 배고픔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세요. 가능하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0대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할 5가지 식습관과 그 대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접시 분할법을 활용하세요. 식사할 때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고 4분의 1은 양질의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만 통곡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순서대로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식후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고 집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세요.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 설탕 대신 약간의 과일 등으로 대체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하루에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켜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건강한 습관 하나가 10년을 젊게 20년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연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뇌졸중 안 오게 하는 방법 4가지. 이 영상 보고 뇌졸중 막으세요. 게요. 뇌졸중은 이전부터 중풍이라고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적 용어인 중풍은 뇌졸중으로 분류할 수 없는 질환까지 포함하여 사용되어 왔고 따라서 더 이상 사용하기엔 정확하지 않은 명칭입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갑자기 발생하는 마비 즉 지금의 뇌졸중에 관해 처음 기술하였습니다. 그 후 1620년에 와서야 뇌졸중의 병적 증상들이 밝혀졌고 사망 후 시신에서 뇌출혈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검을 통해 경동맥과 척추동맥이 뇌혈류를 공급하는 주된 혈관인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혈관이 터져 혈액 공급이 중단된 것도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혈류가 막혀서 혈액 공급이 중단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히포크라테스로부터 2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진단과 치료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상당수 환자에서는 심각한 후유증 없이 정상 생활로 복귀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힘들게만 여겨졌던 뇌졸중 치료의 희망을 환자와 가족들에게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 뇌졸중이란 무엇인가? 뇌졸중은 매우 응급을 요하는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뇌의 혈류 공급이 중단되면 빠른 시간 내에 뇌세포는 죽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뇌졸중과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출혈뇌졸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뇌의 혈관이 막혔다가 회복되는 것을 일과성 허혈발작이라고 하며 넓게 허혈뇌졸중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목과 머리의 주요 동맥 1. 허혈뇌졸중 이스케믹 스트로크 어떤 원인에 의해 뇌혈류가 줄어들거나 중단되면 뇌 조직이 죽게 되는데 그렇게 손상되어 괴사에 빠진 뇌조직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뇌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발생하는 질환을 허혈뇌졸중이라고 합니다. 허혈뇌졸중은 전체 뇌졸중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그 원인의 대부분은 혈전이라고 하는 응고된 혈액 덩어리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막아서 발생합니다. 혈액 응고는 우리 몸에서 출혈이 생겼을 때 지혈 작용을 하고 혈관들이 회복되는 것을 돕는 매우 유익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혈관 안에서 혈액이 응고되면 혈액의 흐름을 막아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혈관 안의 혈전 생성 혈액 응고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 경로는 여러 심장 질환이 있을 때 심장 안에서 혈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심장 내 혈전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여 뇌동맥을 막아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것을 심장성색 전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경로는 여러 혈관 질환이 있을 때 혈관벽에서 혈전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동맥경화증이 있을 때 동맥경화가 혈전 생성을 촉진시켜 동맥벽에서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전이 점점 커져 혈관을 막아버리거나 혈전이 떨어져 나와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작은 뇌동맥을 막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성 혈전증. 한편 비교적 큰 뇌동맥에서 발생하는 동맥경화성 혈전증 외에 대뇌동맥에서 수직으로 분지하는 관통동맥이라는 작은 혈관이 막히면서 비교적 작은 크기의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을 열공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이 출혈뇌졸중. 출혈뇌졸중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어떤 원인에 의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뇌졸중으로 전체 뇌졸중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혈관이 출혈을 일으키면 해당 부위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뇌신경이 손상될 뿐 아니라 혈액이 뇌 속에 고이면서 뇌조직을 압박하거나 손상시켜 뇌손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뇌출혈은 뇌의 혈관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파열되면서 발생하는데 발생 부위에 따라 뇌실질뇌출혈, 뇌내출혈과 거미막하출혈로 구분됩니다. 뇌실질뇌출혈. 뇌실질뇌출혈은 소위 뇌속실질에서 혈관이 파열된 것으로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만성적으로 조절하지 않은 고혈압으로 뇌혈관이 손상되다가 갑자기 파열하여 발생합니다. 거미막하출혈. 거미막하출혈이란 뇌를 싸고 있는 거미막과 뇌 사이의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동맥류 파열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동맥류는 혈관벽 일부가 얇거나 약해서 혈관의 높은 압력으로 인해 서서히 늘어나 확장되어 꽈리 모양을 이룬 것입니다. 이러한 동맥류가 갑자기 파열되어 거미막과 뇌 사이에 혈액이 고이는 것을 거미막하출혈이라고 합니다. 거미막하출혈이란 뇌를 싸고 있는 거미막과 뇌 사이의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동맥류 파열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동맥류는 혈관벽 일부가 얇거나 약해서 혈관의 높은 압력으로 인해 서서히 늘어나 확장되어 꽈리 모양을 이룬 것입니다. 이러한 동맥류가 갑자기 파열되어 거미막과 뇌 사이에 혈액이 고이는 것을 거미막하출혈이라고 합니다. 3일과성 허혈발작. 일과성 허혈발작은 처음에는 뇌졸중과 똑같은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상이 저절로 소실되고 뚜렷한 장애를 남기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작은 뇌졸중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5만 명의 일과성 허혈발작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사람들 중 3분의 1은 가까운 장래에 급성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과성허 혈발작은 뇌졸중의 위험이 높다는 경고 증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증상을 경험한 환자들은 현재 증상이 자연적으로 소실되어 불편이 없더라도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해야 합니다. 4. 재발된 뇌졸중.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들 중 약 25%에서는 5년 이내 다시 뇌졸중이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재발될수록 그로 인한 후유장애와 합병증도 심각해질 수 있으며 사망률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증상. 뇌는 대동맥에서 분지된 좌, 우의 경동맥과 척추동맥에 의하여 혈액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뇌는 부위에 따라 각 영역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구분되어 있으며 각자 담당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혈관이 문제를 일으켰는지 손상된 뇌의 위치와 범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편 뇌졸중은 발생 즉시 심각한 증상을 느끼고 응급실을 찾게 되기도 하지만 발생 후 수개월 지나서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애매한 증상을 가진 분들도 있고 어지러움, 운동장애, 간질, 치매와 같은 다른 신경과적 문제로 방문하여 뇌 촬영 결과 뇌경색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졸중의 발생을 의심해 보아야 할 대표적인 조기 증상은 조기 증상 편측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증, 그리고 심한 두통 등이 있습니다. 1. 반신불수. 대뇌의 운동피질에서 시작하여 팔, 다리 및 안면으로 내려가는 운동신경은 대뇌를 내려가다가 연수에서 교차합니다. 그러므로 한쪽 뇌혈관에 병변이 생겨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그 반대쪽의 팔, 다리 및 안면의 하부에 갑자기 마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감각 이상 및 감각 소실. 피부의 모든 감각 통각, 온각 및 촉각 등은 말초신경을 통하여 척추신경에 전달되고 척수에서 감각신경 또한 교차하여 반대쪽 시상체와 감각을 담당하는 뇌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한쪽 뇌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그 반대쪽의 얼굴, 몸통 및 팔다리의 감각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 남의 살갑거나 저리고 불쾌한 느낌이 생기는 수도 있고 닿는 감각이나 아픈 감각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3. 두통 및 구토. 뇌졸중 환자의 첫 증상으로 심한 두통과 반복적인 구토에 이어 의식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뇌압이 높아져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통과 구토는 허혈성 뇌졸중보다는 출혈성 뇌졸중 때 더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동맥류가 터질 때 발생하는 두통은 망치로 머리를 세게 때리는 듯한 격렬한 두통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환자가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4. 어지럼증 현훈. 우리 몸의 평형을 담당하는 소뇌와 이와 연결되는 뇌간의 혈액 공급이 부족할 때 올 수 있는 증상으로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과 함께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뇌졸중의 어지럼증은 뇌의 질병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과 구별하기 힘들 때가 많지만 뇌졸중에서는 의식장애, 한쪽 팔다리의 마비 및 감각 손실 등의 다른 임상 증상들을 동반하는 수가 많아 구분이 가능합니다. 5. 언어장애 실어증. 말을 유창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언어 능력은 주로 좌측 대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른손잡이의 90%, 왼손잡이의 70%가 좌측 대뇌에 언어 중추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우측 반신불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의 중추에는 말을 하는 운동 중추와 눈으로 글자를 읽거나 귀로 듣고 이해하는 감각 중추가 있으며 이러한 부위는 서로 다른 혈관이 분포하기 때문에 질병이 있는 혈관에 따라 운동성 언어장애 또는 감각성 언어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6. 발음장애 구음장애. 발음장애란 언어장애와 달리 말은 할 수 있으나 입술이나 혀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7. 안면신경마비. 안면신경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손상을 입으면 얼굴 근육의 운동을 담당하는 안면신경이 마비됩니다. 이 경우 마비된 반대편으로 입이 끌려가게 되고 마비된 쪽의 눈은 잘 안 감기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은 반신불수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운동실조증.
팔다리의 힘은 정상이나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는 경향을 보이거나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자꾸 빗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손해 또는 뇌간에 이상이 발생하였음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9. 시각장애 시야결손. 눈으로 본 물체는 망막, 시신경, 시각로를 통해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의 시각중추로 전달되며 사람은 그제서야 이것이 무엇이구나 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만약 뇌졸중에 의해 이 과정의 어느 한 부위에라도 장애가 생기면 시각장애 또는 시야의 결손이 생기게 됩니다. 10. 복시. 복시란 하나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안구를 움직이게 하는 뇌의 부위에 장애가 생기면서 양쪽 눈의 축이 어긋나게 되며 그 결과 물체의 상이 양쪽 눈이 서로 다른 부위에 맺혀서 발생합니다. 이는 주로 뇌간경색 때 동안신경의 마비가 초래되어 나타나게 되는 증상입니다. 11. 연하곤란. 음식을 먹거나 물을 삼키기 힘들어지는 증상으로 뇌간이나 양측 대뇌의 경색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하곤란이 발생한 환자는 사례가 곧잘 들게 되어 삼킨 음식물이 기관지로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흡인성 폐렴은 연하곤란이 발생한 뇌졸중 환자에서 비교적 흔한 합병증이며 뇌졸중 환자가 사망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2. 혼수 상태. 의식 중추인 뇌간이나 대뇌의 상당히 큰 부위에 뇌졸중이 생긴 경우 의식이 점차 악화되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며 다른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 치매 증상. 사람의 지적 능력, 즉 기억력, 계산력, 판단력 등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손상을 입을 경우 치매와 유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일과성 허혈 발작. 앞서 설명드린 뇌졸중의 증상들이 발현 24시간 이내에 소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뇌혈관의 폐색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저절로 풀린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뇌졸중이라고도 불리는 일과성 허혈발작 TIA 트랜전트 이스케믹 어택인데 증상이 사라지고 정상 상태를 보이기는 하지만 혈관의 암벽이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태이므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지 않으면 조만간에 실제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일과성 허혈발작이 의심되는 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통해 뇌졸중의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진단. 뇌는 부위에 따라 각각의 담당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부위가 손상을 입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특징적인 신경 증상이 발생합니다. 의사는 혈압 등 전신 상태와 의식 상태를 체크하고 다양한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뇌졸중풍의 발생 여부와 손상의 범위, 손상의 위치 등을 확인합니다. 최근에는 뇌졸중을 진단하고 손상의 위치와 범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들이 개발되어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 컴퓨터 전산화단층 촬영 CT. CT는 뇌졸중 진단을 위해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검사법으로 X-선을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체의 단면 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검사 방법의 장점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뇌출혈 여부를 신속히 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종양이 뇌출혈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허혈 뇌졸중의 경우 발병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병변이 보이는 점 등이 진단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출혈 뇌졸중의 경우 출혈이 발생하고 나서 곧바로 CT에서 관찰되기 때문에 허혈 뇌졸중을 치료하기 위한 혈전용해제 사용에 앞서 반드시 뇌출혈을 감별하는 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T 촬영은 혈전용해제 사용 이후에도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뇌출혈의 경과 관찰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자기 공명 영상 MRI. 자기 공명 영상 MRI는 CT와 함께 뇌졸중 검사에 많이 사용되는 검사로서 자기장을 이용하여 몸의 단면 영상을 얻습니다. MRI는 CT에 비해 출혈을 진단하는 능력은 비슷하지만 초기의 허혈 뇌경색과 범위가 작은 뇌경색의 경우 그리고 뇌출혈과 비슷해 보이는 뇌종양의 진단에는 훨씬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 박동기와 같이 금속성 부착물을 가진 환자는 검사 자체를 시행할 수 없으며 CT에 비해 검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한편 MRI를 이용하여 혈관의 상태를 촬영하는 MR혈관 조영술 MRA 매그네틱 레저넌스 ANGIOGRAPH로 뇌혈관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혈관 조영술. 혈관 조영술이란 X-선을 투과시키지 않는 조영제라는 약물을 혈관 속으로 주입하면서 X-선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혈관의 영상을 얻는 검사법입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혈관의 어디가 좁아지거나 막혔는지 등 혈관의 상태를 혈관 조영술과 같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혈관 조영술은 우선 경동맥이나 쇄골화정맥, 상완동맥 또는 대퇴동맥 등을 통해 속이 빈가는 도관 캐서터를 삽입하고 촬영을 원하는 혈관의 시작 부위까지 전진시킨 후 도관을 통해 소량씩의 조영제를 주사기로 주입하면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이때 조영제가 흘러가고 있는 혈관은 다른 조직에 비해 X-선을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사진상의 혈관의 모양이 구분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혈관 조영술은 혈관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침습적인 검사법으로 흔하지 않지만 검사 도중 예기치 않은 혈관 폐색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최근에는 MR혈관 조영술 같은 비침습적인 검사로 뇌혈관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4. 초음파 검사 및 심장 검사.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 내부로 초음파를 발사하고 이것이 신체 각 조직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영상으로 구성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뇌졸중의 진단과 평가를 위해서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와 심장 초음파 검사의 두 가지 검사가 주로 사용됩니다. 1. 경동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진단 기구를 이용하여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의 혈관 상태를 측정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혈관 내 혈전의 형성 유무와 함께 혈관이 좁아져 있는 정도, 경동맥을 통과하는 혈류의 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심장 초음파 및 부정맥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진단 기구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심장의 내부를 직접 관찰하면서 심장의 구조를 확인하고 혈력학적인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심장 초음파를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심장 내부의 혈전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심방세동 등 심장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 환자는 심장 내부의 혈류가 정체되면서 혈전이 형성될 수 있으면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동맥을 타고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으면 허혈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심장 초음파는 심장 및 대혈관의 선천 기형, 심장 확장, 심근비대, 심장 근육 움직임의 이상, 판막 질환 유무 및 정도, 심장 내부와 주위의 비정상적인 구조물 등을 진단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심장 초음파 외에 심장 부정맥을 확인하기 위해 24시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심전도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심방세동 같은 심장 부정맥이 있으면 뇌졸중의 위험이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치료. 뇌졸중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그러나 발생 초기에 신속히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만일 자신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갑작스런 두통을 호소하거나 갑자기 마비가 생기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는 등 뇌졸중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그냥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뇌졸중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119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환자를 이송하는 것보다 119에 의해 이송하는 것이 이송 도중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고 전문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연결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졸중의 치료는 뇌졸중의 원인이 허혈성인지 출혈성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치료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1. 허혈 뇌졸중의 치료. 1. 급성기 허혈 뇌졸중의 혈관재개통 치료. 뇌졸중은 응급질환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고 난 후부터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류 공급 중단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환자는 회복은 어려워지고 심한 합병증도 남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급성기 허혈뇌졸중의 치료는 조기 혈관제 개통을 통해 비가역적인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히 의료진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혈관제 개통을 위해 TPA라고 하는 혈전용해제 정맥내주사 투여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혈전용해제는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이는용해시키는 약물입니다. 또한 혈전용해제 주사 투여 외에도 카테타와 스텐트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혈전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혈관을 재개통시키는 혈관 내시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혈관 재개통 치료는 허혈뇌졸중 초기 일정 시간까지만 가능하며 응급 검사를 통해 적응증이 되는 환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혈관 재개통 치료가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환자는 치료 후 뇌출혈도 발생할 수 있어 증상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작용보다는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며 3개월 후 후유장애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병원 방문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혈관제 개통 치료 가능 시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개 36시간 3시간 이내입니다. 그러나 치료가 빠를수록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응급실에서 환자를 평가하고 검사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가능한 빨리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급성기 허혈뇌졸중의 항혈전제 약물 치료. 항혈전제는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로 추가적인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여 증상 악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항혈소판제. 항혈소판제는 혈소판의 응집을 방해하여 혈전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혈소판제의 대표적인 약물로는 아스피린, 에스프린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를 초기부터 투여해야 더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출혈 동반 여부나 환자의 동반 질환 등에 따라 투약의 시기나 약물 선택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 항응고제는 혈액의 정체에 의한 응고를 저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일부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응고요법은 심장성색 전증에 의한 뇌경색에서 색전증 재발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급성기 허혈뇌졸중에서 약물의 선택과 투약 방법이나 시기 등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급성기 뇌졸중의 일반적인 보존치료. 호흡치료. 뇌졸중 환자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저산소증이 잘 유발됩니다. 또한 뇌줄기경색이나 다발 뇌경색으로 인해 의식 저하가 있는 경우 연화장애로 인해 흡인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위관 L-튜브를 이용한 유동식 투여가 필요하며 다발 뇌경색이나 뇌줄기경색으로 의식장애가 심한 환자들은 흡인 폐렴을 예방하고 호흡 관리를 위해 기관절 개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체온 강화. 지속적 발열은 신체 대사율의 증가, 신경 전달 물질의 유리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뇌 손상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가 고열이 보이는 경우 적극적인 체온 강화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 변화 모니터링.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은 뇌경색 자체에 의해 유발되거나 동반될 수 있으며 뇌경색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심전도 모니터를 실시하여 심전도의 변화나 부정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조절. 뇌혈관 질환의 급성기에는 대부분 혈압 상승을 보이며 이것은 뇌혈류의 감소에 의한 방어기전으로 나타나거나 방광 확장, 통증, 뇌압 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엄격한 혈압 조절은 불필요하며 혈압을 일부러 갑작스럽게 떨어뜨릴 경우와 뇌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는 혈류 감소로 인해 임상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당 조절.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고혈당은 대사산증, 무산소당 분해의 증가, 혈액 내장벽의 파괴 등으로 뇌세포의 사멸을 가속화시키므로 혈당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뇌압 강화 치료. 뇌경색의 부위가 크거나 2차적으로 뇌출혈이 생기면 부종에 의해 뇌압이 올라가고 심하면 뇌탈출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머리를 20-30도 정도 올려주거나 만니톨,
이뇨제 등의 약제를 사용하여 뇌압을 낮춰주는 뇌압 강화 치료를 시행합니다. 한편 이러한 내과 치료로도 뇌 탈출이 심하여 뇌줄기 압박이 진행할 때는 뇌압 강화를 위해 두계절 제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뇌졸중의 재활치료 및 예방적 약물치료. 허혈 뇌졸중이 발생 후 시간이 지나서 이미 뇌조직이 손상된 후에는 다음의 치료들이 중요합니다. 우선 뇌졸중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생 생활관리 및 예방적 약물치료를 해야 합니다. 또한 초기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후유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1년 이후부터는 재활치료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뇌졸중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항혈전제 약물치료. 마이너스 뇌졸중 위험인자의 적극적인 교정혈압 조절, 혈당 조절, 고지혈증 치료, 생활습관 개선 등. 마이너스 이미 발생한 뇌졸중 및 장애로 인한 합병증 예방과 적극적인 재활치료. A. 출혈 뇌졸중의 치료. 뇌실질 내출 혈뇌 뇌출혈 환자들은 컴퓨터 단층 촬영 CT나 자기 공명 영상 MRI로 출혈의 위치 및 정도를 확인하여 수술 치료를 고려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출혈이 정도가 경미하면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출혈량이 많거나 의식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수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원칙은 지나친 혈압 상승으로 인한 혈종의 증가를 예방하고 뇌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뇌졸중의 일반적인 보존 치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술 치료로는 9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개두술을 시행했으나 현재는 뇌정 위적으로 혈종의 도관을 삽입하여 혈종을 흡인하고 혈전용해제를 주입하여 제거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맥류 파열에 의한 거미막 하출혈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재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으므로 수술로 동맥류의 목 부분에 클립을 끼우거나 혈관 내 시술로 늘어난 동맥류를 폐쇄시키는 방법으로 동맥류를 제거해야 합니다. 출혈 뇌졸중의 경우 허혈 뇌졸중보다 신경학적인 후유장애가 더 심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경학적 후유 증반 심마비 등은 적극적인 물리치료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뇌졸중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후유장애는 고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허혈 뇌졸중과 마찬가지로 뇌졸중 위험인자의 적극적인 교정혈압 조절, 혈당 조절, 고지혈증 치료 생활습관 개선 등으로 뇌졸중의 예방이 필요합니다. 예방. 최근 우리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동맥 경화증이나 그로 인한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경색증 환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뇌졸중 중에서도 허혈 뇌졸중 뇌경색증의 비율이 늘었으며 서구와 비슷하게 뇌졸중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뇌 조직은 뇌졸중으로 한번 괴사에 빠지면 어떤 치료 침술,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에도 이전 상태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뇌졸중이 발생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당수의 환자들에게 후유증이 남게 되고 이로 인한 환자 자신의 고통은 물론이고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큽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장기 입원 환자의 20%가 뇌졸중으로 중풍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뇌졸중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뿐이며 의사들의 주된 관심도 뇌졸중의 효과적인 예방에 있습니다. 뇌졸중의 예방을 위하여는 뇌졸중의 위험인자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뇌졸중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가 잘 밝혀져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험인자의 조절을 위해 생활관리, 약물치료, 때로는 수술치료를 함으로써 뇌졸중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위험인자의 조절만으로도 80% 정도의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가장 좋은 치료는 철저한 예방입니다.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에 대해 인지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감소시켜야 합니다. 1. 고혈압.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뇌경색 환자에서 50% 이상, 뇌출혈 환자에서 7088%에서 동반됩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동맥 경화증이 일어나서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의 안벽이 손상되어 혈액이 응고하여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고 이로 인해 혈관이 막히게 되어 뇌경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작은 혈관의 벽이 약해지다가 파열되므로 뇌출혈의 원인이 됩니다. 이 심장병. 뇌졸중 환자의 25%에서 심장병이 동반됩니다.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판막증 또는 심방세동 등에 의하여 심장 내의 피의 흐름에 이상이 생겨 혈액이 심장 내에 부분적으로 정체해 있을 경우 혈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혈전이 떨어져 나가 혈관을 타고 흐르다가 뇌혈관을 막게 되면 뇌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당뇨병. 당뇨병은 동맥경화증의 중요한 원인 질환이기도 하지만 동맥경화증의 다른 원인 질환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잘 동반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동맥경화증에 의한 뇌졸중 증가 이외에도 작은 동맥이 막히는 열공경색도 많이 발생합니다.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은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장애도 더 심하게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뇌졸중의 과거력. 한번 뇌졸중이 발병한 환자에서 위험인자에 대한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뇌졸중이 재발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체적인 재발 빈도는 100명의 환자당 해마다 810명 정도입니다. 일시적으로 혈관이 막혔다가 저절로 풀려서 24시간 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일과성 허혈 발작의 경우에서도 약 40%에서 뇌경색이 결국 발생하게 됩니다. 5. 고지혈증. 혈중의 총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지방단백이 증가하게 되면 동맥경화증이 촉진되고 고밀도 지방단백이 많아지면 동맥경화증이 억제됩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증이 생기므로 이로 인한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6. 흡연. 담배를 피우게 되면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인하여 혈중 카테콜라민이 증가하게 되고 동맥경화증이 유발되어 뇌졸중에 대한 위험이 2-3배로 늘어납니다. 7. 비만과 식이습관. 비만 환자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의 빈도가 높아 동맥경화증이 쉽게 발생하므로 뇌졸중의 위험이 커집니다. 8. 알코올. 만성 알코올 중독이나 과음을 할 때는 심부정맥과 심근수축 이상, 고혈압 및 뇌혈관 수축 등을 일으켜서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9. 뇌출혈의 다른 위험인자들. 뇌동맥류, 동정맥 기형 및 출혈성 질환을 가지는 경우에는 뇌출혈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은 사전에 의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10. 생활요법. 겨울철 추운 곳에서 오랜 시간을 있거나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오는 것을 피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비만한 고령자는 화장실, 목욕탕 등 급격한 기온 변화나 혈압 변화를 가져오는 곳에서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추우면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을 높여 혈관이 터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신체가 섭취하는 에너지보다 신체를 움직여 소비하는 에너지가 적으면 에너지 과잉이 되고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에너지의 균형을 잡기 위해 운동 부족을 그대로 방치하고 식사의 양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보다 적절한 영양 섭취를 유지하면서 신체를 자주 움직여 거기에 어울리는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적당한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 불면 해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전업주부나 앉아서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은 일일에 남성은 200-300kcal, 여성은 100-200kcal 정도의 운동이 이상적입니다.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해야 합니다. 변비를 예방하고 배변 습관을 좋게 가지도록 노력합니다. 염분의 과다 섭취에 주의합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는 소금을 1일 10지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동맥경화 예방을 위해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피하고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기타 정보. 역학적 특성. 국내 현황. 최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2014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24,486명으로서 단일 질환으로서는 심장질환 26,588명에 이어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인 2004년도의 경우 뇌졸중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0.1명으로서 심장질환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36.7명보다 훨씬 컸으며 단일질환 사망률 1위였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고혈압 등 선행 심뇌혈관 질환의 관리 수준이 높아지며 뇌졸중 사망률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4년도에 뇌졸중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8.2명으로 낮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2차년도 2014 결과 보고에 의하면 만 50세 이상에서의 뇌졸중 유병률은 4.7%였으며 남자가 5.4%로서 여자에서의 4.1%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